네, 그럼 이 내년 예산 비롯해서 지금 경제 상황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예, 사실은 이번에 광복절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네.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3차 추경이 한 2달 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네. 3차 추경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 같은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로서는 이번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피해가 더 있을 걸로 보고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그렇죠. 것인가 하는데요. 이걸 1차 지원금처럼 보편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인데요. 아마 이거는 저희 내각으로서는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이겠다. 저는 선별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또는 아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그와 같은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에 당정청 간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던 이제 전부 다 지급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특수고용직 비롯해서 자영업자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뭐 곳곳에 폐업한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당장 지금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는 사실 이동이 제한되면서 네. 사실 집합이 금지되면서 매출이 거의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아마 임대료라든가 고정비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까지 지원했던 방식입니다. 네. 첫째는 금융 지원입니다. 네. 긴급 경영 자금이 부족해서 그와 같은 긴급 경영 자금을 좀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비금융 지원인데요. 그래서 뭐 임차료라든가 또는 부담료라든가 이와 같은 금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정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들 그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도 정부가 좀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고정비용 중에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용 안정지원금이라든가 고용 유지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인건비와 같은 부분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국간직이시니까 걱정은 나라 빚입니다. 올해와 내년 계속 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제 적자 살림살이 상황인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지요? 예, 올해 내년 예산을 짜면서 네. 사실은 수입 증가율에 비해서는 재정 지출 증가율이 8.5%로 상당히 확장적 기조로 짜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부로서는 2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냥 국채가 무서워서 재정이 그대로 낮은 증가율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 다시 말해서 적자 국채 발행을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역할할 것인가의 초이스 중에서 후자로 그렇게 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 그와 같은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 감내 가능하냐 하는 건데요. 제가 보건대는 우리 정부가 관리 가능한 여력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같은 국가 채무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재정 당국도 굉장히 경계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나온 통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끝나면서 이제 7월 소비가 많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제 뭐 예산에 소비 살리는 돈도 배정이 된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코로나19가 계속되면 이 반등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소비와 투자, 네. 수출 이 3가지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라고 본다면 네. 소비는 이제까지 굉장히 5월, 6월 달에 탄탄하게 좀 회복 추세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7월 달에 좀 주춤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8월 달에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저희가 9월부터 하려고 했던 8월부터 하려고 했던 소비 진작책도 일단 다 보류가 돼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되니까요. 정부로서는 이번에 관건이
방역을 이번에 잡느냐 못 잡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확진자 수 증가세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방역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이미 확정돼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다시 이어가서 그 같은 반등세를 다시 한번 좀 독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굉장히 늘려서 잡으셨는데 돈 쓸 때는 많고 수입은 한정돼 있습니다. 세금 늘린다는 얘기 뭐 고민을 안 하시는 건지요? 증세. 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를 저희가 그렇게 그다지 높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측할 수 있는 전망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세수를 편성하면서는 세제 개편을 하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내는 상황에서는 네. 증세보다는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 생각을 해서 증세 문제는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증세 논쟁이 되려면 굉장히 작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의 증세 이슈가 제기될 텐데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는 저희가 증세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계신 걸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